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가 실제 있느냐, 지금 정비구역 해제에 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많은 약 30강 되는 강의 중에 대부분은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경우에 관한 강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된 것을 해제되는 경우가 실제 있느냐, 그리고 해제되면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왜 해제를 하는 것이냐라는 것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볼 텐데, 정비구역 지정할 때 굉장히 힘들게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공부도 많이 했고 절차도 어렵고 이래가지고 진짜 힘들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자, 용적률도 다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주택공급계획, 세대수가 몇 제곱미터는 몇 세대, 몇 제곱미터부터 몇 제곱미터까지는 몇 세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형주택 세대, 그 다음에 공급면적 산정, 그 다음에 늘어나는 세대, 그리고 정비구역에 대한 이런 계획 결정도, 도면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정말 힘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좀 어떤 면에서는 노력해온 사람한테는 참 서운한 감도 있고 심하면 욕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정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사례가 실제 있느냐, 강의만 하고 법조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주택경제신문이 재건축 재개발에 굉장히 첫 번째 가는 신문인데, 거기에 보면 박 시장 취임 후 7년간 132곳 구역이 해제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기사도 아니고 2019년 10월 28일 월요일자 기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은 2019년 국정감사 시에 자유한국당 김석기 국회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취임한 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약 7년 동안 132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여러분, 이 숫자 어떻습니까? 132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그리고 이는 서울특별시 현재 정비사업 추진 중인 구역이 263곳 점을 감안하면 전체 정비구역 중 3분의 1 가량이 해제됐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비구역을 실제 해제하는 사례가 있느냐? 앞에 본 그 기사가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7년 동안 해제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경기도로 넘어가도 비슷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비구역을 그렇게 많이 해제를 했는데 실제 정비구역을 해제를 하면 어떤 영향이 오느냐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나타나는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실컷 정비구역 만들어놨더니만 없애버렸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정비구역이 지정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재건축 재개발 못하는 거죠. 정비사업이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돼야만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는데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그럼 당연히 못하는 거죠. 그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도로 등 정비 기반 시설이 낙후돼가지고 노후화돼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합시다 이래가지고 정비구역을 진행해놨는데 못하니까 노후화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도로 등 정비 기반 시설도 계속 방치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신규 주택 공급이 감소가 되고 이에 따라서 신규 주택 공급 감소로 인한 주택 가격이 상승되고 주택가격이 상승되면 전세가격이 또 상승되고, 이게 약간 앞지락끝지락 하지만 어쨌든 전세가격이 상승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서민경제생활에 악영향을 줍니다. 정비구역 해제를 해가지고 서민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악영향이 되는 거죠. 왜냐? 지금 정비구역 해제하면 이게 건물이 썩던 것이 안 썩습니까? 도로가 막 파이던 것이 계속 안 파이나요? 계속 세월이 가면 되고 있는데 이걸 막아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많은 정비구역을 해제했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한 것입니까? 라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렸냐 이거죠. 누구를 위하여.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구를 위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하였을까요? 한번 볼까요? 누구를 위해서 정비구역을 해제하였을까요? 자, 어떻습니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서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니까 해당 구역의 소유자들이 힘들어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해당 구역의 소유자들을 위해서 정비구역을 해제를 해야 된다. 일까요? 두 번째,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해 보시면 행위제한이 있는데 그 행위제한 때문에 행사할 수 없으니까 소유자들을 위해서 해제를 해야 된다. 세 번째,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해당 구역의 세입자들이 이사를 가야 되니까 세입자들을 위해서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되겠다. 네 번째, 정비사업은 소유자들만 배불리 먹게 되고 세입자는 쫓겨나는 사업이니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부르주아가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죠. 자, 1, 2, 3, 4 중에 왜 정비구역을 해제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좀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제가 이 중에 무엇 때문에 정비구역을 해제할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은 못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왜 그렇게 많은 정비구역을 해제를 했고 누구를 위해서 해제를 했을까? 거기에 대한 결과적인 것은 서민 주거 안정생활에 도움이 되질 않는데 왜 그랬을까? 투표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총선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건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여러분께서 알아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대한 강의를 제가 홈페이지에 조금씩 올려놔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보시는데 저 홈페이지 들어가면 요 중에 밑에 가면 이런 식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비계획하고 추진위 조합설립인가 표현한 요 부분에 제가 강의를 차곡차곡 재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